여러분은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셨나요? 한국에서는 장남이나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에서도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곤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늘 조용히 상처받으며 그것을 견디고 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조지아 여성. 늘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언니의 그림자이자 어리광 부리는 막내 동생의 보호자였던 그녀는 결국 가족이 아닌 한국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한국인 남편 몰래 집을 사준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그녀의 인생은 언제쯤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저는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구시가지의 낡은 주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나지막한 언덕 중턱에 자리한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벽돌 틈새에는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빗물이 스며든 자리는 마치 주름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 자매 중 둘째인 제게 주어진 방은 가장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인 그 비좁은 공간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큰언니는 아버지의 자랑이자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너는 언니의 반만이라도 닮아라는 말은 제가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처럼 될 수도 없었고 언니처럼 사람들 앞에서 활달하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늘 가족의 자랑이었고 부모님은 언니가 명문대에 진학해 전문직을 갖고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언니가 하는 모든 일에는 박수와 환호가 따랐습니다. 막내 동생은 또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여운 인형 같았던 막내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막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막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가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막내는 어디에서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그저 중간에 끼인 둘째. 때로는 언니의 그림자로, 때로는 막내 동생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 받기였던 저는 스스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습니다. 언니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축하 파티가 열렸지만 제가 작은 상을 받아와도 언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인이 된 생일이었습니다. 20살 생일에 부푼 가슴을 안고 있던 제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돈이나 벌어오면 된다. 그 말이 저를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집에서는 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언니는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막내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지만 저는 당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과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 마음의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는 휴대폰 속 SNS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그곳에서는 누군가 제 사진에 예쁘다고 댓글을 달아주었고 제 생각에 맞다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현실에서 찾지 못했던 인정과 위로를 가상 세계에서 구했던 겁니다. 특히 제 셀카에 달리는 정말 예쁘다, 눈이 정말 매력적이다 같은 댓글은 제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예쁜 골목에서 찍은 제 사진에는 늘 좋아요가 많이 달렸습니다.
구시가지의 아기자기한 풍경과 제 모습이 어우러진 사진은 제가 가장 자신있게 올릴 수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런 사진을 올릴 때마다 잠시나마 제 존재가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피드에 한 남자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동양적인 얼굴, 트빌리시 구시가지의 바람에 흩날리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의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조지아에 온 지 꽤 된 듯했고 소개글에는 조지아에서 1년 살기, 디지털 노마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나라였습니다. 멋진 남자 배우가 여주인공을 위해 세상을 다 뒤엎을 듯한 로맨틱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빌리시에 오래 머무시는군요. 저는 여기 현지인이에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전송한 후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여기 현지인이세요? 운이 좋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현지 식당 같은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IT 분야의 프리랜서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방식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이랑 인터넷만 있으면 일이 가능해요. 클라이언트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 있지만 저는 조지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일할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장이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곳이었는데 그는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공원 벤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는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였던 것이 어느새 아침 인사, 점심 메뉴 공유, 저녁 마무리 인사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조지아에 숨겨진 명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린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아버지였기에 까닭없이 기대를 품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모여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저는 아직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 네 언니는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동생은 대학 갈 나이가 됐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는 예상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있잖니. 막내 등록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 저였습니다. 언제나 저였습니다. 제게는 대학도 돈이 없다며 보내주지 않았고 다른 취업 준비도 필요 없다는 듯이 돈만 벌어오라던 취급이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저예요? 왜 제가 늘 포기해야 하죠? 언니는요? 언니도 일하면 되잖아요. 동생은 장학금이라도 알아봤어요. 왜 저한테만?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평생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한 가족인데 동생을 위하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도 실망한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강가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았지만 부모님에게서는 전화나 메시지 한 통 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서 그 한국인 남자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전송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제 며칠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 사이에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그때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것, 늘 어중간한 위치였던 것, 부모님의 관심 밖에서 지냈던 날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고 제 감정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런 태도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그는 에어비앤비 앱을 켜고 숙소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 구시가지에 괜찮은 곳이 있네요. 오늘부터 3일간 예약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제게 이런 배려를 보여주다니 낯선 일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향하는 길,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트빌리시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숙소에 도착한 후 그는 문 앞에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트빌리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부모님은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집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서 없어져도 괜찮은 걸까? 내가 없어도 다들 잘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복잡할수록 잘 먹고 잘 자야 해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메시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마음 주지 말자. 실망하기만 할 뿐이야. 그런 생각에 괜찮아요. 잘 해결해 볼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딱딱하게 답장한 후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며 그와의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쁨 속에서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막내 등록금은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안 들어가면 부모님은 어떡하실까? 동생이 대학에 못 가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다시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괜찮아요. 혼자 해결할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답이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일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할래요? 저도 늘 혼자라서 식사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대화 도중 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막내 등록금을 내줄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트빌리시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괜찮다면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규모가 커질 것 같아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업무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저 그런 일 해본 적 없는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르쳐주면 되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로 향하면서 그가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동정심에서 나온 말일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내의 등록금을 위해서라도 일단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디 갔었니? 걱정의 말이라기보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있다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언니는 자기 방에 있었고 막내만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그날 밤 제 방에서 모아두었던 돈을 꺼냈습니다.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해서 모은 돈. 언젠가 독립하리라 마음먹고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막내 등록금이에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막내는 당연히 대학에 가야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상처 주는지 아실까요? 하지만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카페로 출근하며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웹사이트 디자인, 앱 프로그래밍. 제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도와주세요. 이메일 응대, 문서 정리, 그리고 조금씩 디자인 작업도 배워나가면 돼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월급도 카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제안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해 줄게요. 조지아와 한국 물가가 5배 정도 차이 나서 부담되지 않아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트빌리시 구시가지의 작은 골목에 있는 낡았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과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회사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내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메일 답변과 문서 정리였지만 점차 포토샵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도 배웠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실패에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성공해내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놀라워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함께 식사했습니다. 트빌리시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일 이야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조지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제게 작은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웹사이트 배너 디자인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고 마감일 전에 겨우 완성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여주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요. 이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도 되겠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우연히 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자 그도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첫 키스는 사무실 책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동료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트빌리시 근교를 여행했습니다. 조지아의 아름다운 산악지대, 와이너리, 해변까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예전의 저와는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가족 안에서 어중간한 둘째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 나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은 점점 늘어났고 제 실력도 향상되어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도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거 달인다씨 덕분이에요. 라며 제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사무실을 아예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정부로부터 장기 체류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1년은 더 여기에 있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같이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화려한 반지도 거창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실 테라스에서 트빌리시의 야경을 보며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막내와 통화하며 집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취업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많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떨쳐버렸습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 트빌리시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골목이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넓고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무한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랑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랑해,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저에게도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이제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는 천덕꾸러기 둘째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중요한 디자이너이자 한 남자의 연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니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언니는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랑?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빠 소개로 만난 사람이야. 은행에서 일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빨리 결정했어.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의 집안도 직업도 외모도 모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언니가 행복해 보이니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언니가 시집을 간다니 드디어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6개월간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저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통화 말미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린다, 혹시 돈 좀 있니? 네 언니가 이제 막 취직해서 모아둔 돈이 없는데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구나.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저였습니다. 언제나 저에게만 손을 내미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알아볼게요. 그날 밤 연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식에 초대해 주세요. 당신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놀라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연인의 존재는 가족에게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저 회사 동료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고 언니의 결혼식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연희는 트빌리시에 있는 제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여전히 낡고 좁았지만 왠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와인과 초콜릿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 대면한 부모님은 어색해하셨지만 그의 세련된 매너와 다정함에 금세 경계를 푸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연희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이야기,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린다 씨와 사랑하는 사이이며 결혼해서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의 놀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갑작스러운 소리냐. 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과정,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간 시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그의 진지한 태도에 부모님도 점차 수긍해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딸 결혼만 잘 도와준다면 그렇게 하거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전히 저를 도구로만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 행복보다 언니의 결혼식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 날 우리도 조용히 한국으로 떠나자고. 언니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트빌리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제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웨딩드레스는 언니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언니의 표정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했고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막내 동생만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야 해.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으로 건너와 그의 고향인 부산에서 아주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친한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오히려 따뜻하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며느리를 그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소원 풀었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그 단순한 표현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성장했고 저도 그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계속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이나 문화적인 차이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제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해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돈으로 저는 디자인 전문 학원에 다녔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니 실력이 향상되었고 회사에서도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하는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평온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어느 골목에서 외롭게 기대어 살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전문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현재의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3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년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다, 큰일 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언니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았고 이것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준 용돈을 거의 전부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혹시 필요할지 몰라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급히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막내 동생이 아파서 다녀온다고만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네 가족은 이모 댁에 임시로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지쳐 있었습니다. 언니는 두 눈이 팼고 형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서울에서 모은 돈으로는 트빌리시에서 꽤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집을 사주는 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받아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세요. 언니네 가족도 같이요. 처음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집을 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급하게 조지아로 떠난 후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저를 찾아내 옆에 서주었습니다.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그는 함께 가구점에 가서 필요한 가구들을 골라주었습니다. 새 집에 꼭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침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언니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새 집에 들어서는 그들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언니도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린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로 나 인정받는 딸이 된 걸까?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제, 정말 고마워. 내가 다 망쳐버린 일인데. 그의 말은 아버지의 등장으로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아버지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 대단하네. 뭐, 좋은 남편 하나 잘 만났으니 그렇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제 능력이 아니라 남편 덕분이라는 듯한 그 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어색하게 서 있는 그 순간 조용히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내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부모님 노후 준비하시라고 모아두었던 돈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한 장 보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 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빌리시의 좁은 골목을 정처 없이 걸으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는 오후부터 계속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빠, 사실은 저런 사람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존심은 센데 능력은 없으니 너한테 유독 더 심하게 굴었던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솔직하게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왜 큰딸인 언니에게만 기대를 걸었는지, 막내는 왜 그렇게 애지중지했는지, 그리고 왜 저는 늘 어중간하게 방치되었는지를. 큰딸은 공부를 잘했으니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었고,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약해서 특별히 보살펴야만 했다고. 그리고 가장 야무진 둘째, 즉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네 아빠 평생 안 마시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만취해서는 막내를 보면서 네 이름을 부르고 미안하다고 울었어.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그리워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차갑게만 대했던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니.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남편이 너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고마우면서도 열등감이 더 커지는 거야. 그게 네 아빠란다. 어머니의 말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도 딸이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예쁘다고 해주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딸이잖아. 나도. 저는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 침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침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오열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부서질 듯 했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에 저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20여 년간 쌓여온 오해와 상처,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을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스킨십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손길에서 오히려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가족 모두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날과 달리 맨정신이었고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단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몰래 용돈을 모아두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말없이 써버린 것이 남편에게 미안했던 것입니다.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일부를 따로 모아두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을 테니 좋은 남편, 잘 만난 덕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몰래 돈 모아서 우리 가족한테 쓴 거 화 안 났어? 남편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허니, 나는 최고의 아내를 둬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남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준 돈인데 그걸 어떻게 쓰든 자기 자유지. 그리고 나는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 있거든. 우리 아내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한동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린다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이었습니다. 잘 지내냐?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멋쩍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딸들 중에 네가 최고다. 그 말에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울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밉고 너무나 그리웠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주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네. 그 이후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언니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형부가 힘을 합쳐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형부의 장점인 부침성을 살려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막내 동생도 달라졌습니다. 둘째 언니처럼 될 거야라며 맹렬하게 취업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늘 어리광만 부리던 막내가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가족은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트빌리시의 좁은 골목, 늘 어중간했던 둘째,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집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딸이 아니라 누구보다 소중하고 따뜻한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종종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빛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그의 사랑 덕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안에도 충분한 빛이 있다는 것을. 그저 그것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라는 것을. 가끔 트빌리시의 밤하늘이 그리울 때면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봅니다. 별은 어디서 보든 같은 별이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별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별들 사이에서 희망을 봅니다. 인생은 계속 흐르고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당당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